전에 풀어야 돼. 특히 실림은 선생님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세상에 실림에서 이러면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27번부터 31번 틀린 문제. 이 지문은 쉬웠죠? 27 20 29 9 27 29 나왔어요. 또 30 아니 이러면 다 읽어야 돼요 여러분. 27번 같은 경우에 선생님 말씀드렸죠. 지문을 읽기 전에 밑줄을 먼저 쳐. 근데 밑줄 칠 것도 없다 이거. 이거 지문 전부 다 읽고 해야 되겠다. 지문의 밑줄을 잘 칠게요.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지가 물어보고 지가 대답해요. 문답법. 점유란 정의. 밑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 그러니까 점유랑 소유는 다른 개념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놓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정의.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데. 그러면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 점유라고 한다. 또 정의. 빌려도 상관없어. 내가 그걸 점유하고 있으면 직접 점유가 됐어요 여러분? 빌려도 상관없어.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한 사람에게 그 물건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내가 이 매를 대성이한테 빌려줬어. 그럼 대성이는 이걸 직접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내가 이거 돌려줘 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이것도 지배권이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반환 청구권이라고도 하죠. 이와 같이 반환 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 점유라고 한다. 정의.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하는데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 밑줄.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1번 보시면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그 가방의 점유. 점유는 그냥 빌렸어도 점유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유는 이익이나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점유를 하고 있어. 봐봐. 이 매를 대성이가 점유를 하고 있어. 근데 이건 내가 빌려준 거지. 얘는 처분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점유만 하고 있지 소유는 못했어. 이해돼? 그러니까 점유권자랑 소유권자는 다를 수도 있다는 뜻. 27번에 2번까지 동그라미 할 수 있어요. 야, 점유, 방금 밑줄 쳤죠?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한대. 공시란 물건에 대해서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고, 물건 중에는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 같은 대부분 동사는 밑줄. 동사는 대부분의 동사는 점유에서 소유권이 공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느냐. 됐습니까?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의 부동산이라고 했어요. 동산이라고 했으니까 아닌 경우도 있어. 그래서 2번도 동그라미 칠 수 있고 4번도 동그라미 칠 수가 있는 거야. 방금 그 부분 밑줄을 쳤으면 방금 대부분의 동사는 점유에서 소유권이 공시된다. 됐어요 여러분? 점유를 하고 있는 놈이 소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뜻. 그래서 27번에 4번까지 동그라미를 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서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해서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밑줄 치세요. 양도인 주는 사람이 양수인 받는 사람과 계약을 하고 나서 소유권 양도를 공시까지 해야 되는 거야. 됐어요? 공시까지 해야 돼. 점유로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인도로 공시됩니다. 점유인도로 주는 거야. 줘 얘한테. 이해됐어요? 줘 이거 매를.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해서 소유권 이전에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 개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습니다. 예시 점유 개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 밑줄 치고 예시 가로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되어 사이가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후에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후에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 청구를 가지게 되고 이처럼 여기 가지게 된다까지 가로 닫고요.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 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 개정이랍니다. 밑줄 치세요. 양도인이 직접 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 개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C가 자신의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둬서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은 E에게 양도 계약 체결했다고 합시다. 이때 C가 D에게 통지해서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주면 D는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C가 D한테 가방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C가 E한테 이거를 팔았어요. 이해됐습니까? 팔았어. 그러면 반환 청구권은 원래는 얘가 가지고 있었어요. D한테 가방 돌려줘라고. 이해됐어요? 근데 얘가 E한테 파는 순간 청구권, 반환 청구권은 E한테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뭐 어려운 질문 아니죠? 자 여기도 가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가로는 여러분 하나는 앞에 간 거는 점유 개정의 예시고요. 뒷부분은 반환 청구권의 예시예요. 됐습니까?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을까? 물어보죠.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밑줄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양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체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충분한 주의를 했음으로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충분한 주의를 했음으로 이게 했는데도예요. 무슨 말이냐? 원래 가방 주인이 B란 놈이 있었던 거야. 이해돼요? B란 놈이 있었어. 원래 가방 주인이야. C가 얘한테 빌린 건데 C가 E한테 판 거야. E는 충분히 알아봤어. 얘가 얘 거구나라고 충분히 생각을 했는데 알아봤는데 얘한테 얘가 받고 B가 씨발 거 내 거니까 돌려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치? 얘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으면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자기 거라는 걸 충분히 증거를 남겨놔야지.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선의취득이란다. 정의. 다만 간접 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에 점유 개정 밑줄 점유 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밑줄 쳤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원래 소유자는 원치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얘가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박탈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기록인 등기 이런 거는 선의취득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예시죠? 동사는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으로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어서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얘가 존나 억울할 거 아닙니까?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5억 원짜리, 10억 원짜리 건물을 이해돼요? 이해돼? 존나 억울하잖아. 비행기 존나 억울하죠? 몇십억 할 텐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얘네들은 뺀다 이런 얘기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거래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 권리를 보호 경시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원래의 권리를 무시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 거죠. 이러면 아주 쉬워요. 27번에 3번 봐봐. 가방의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점유 인도가 있어야 돼. 점유 인도가 뭐예요, 여러분? 점유 인도가 뭐야? 내가 소유하고 있어. 아까 말했지? 소유권은 점유권으로. 그러니까 내가 소유권을 얘한테 넘기면 얘가 점유도 해야 돼. 넘겨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3번까지 적절해. 5번.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한 유효계약을 체결하면요. 공시를 해야 된다 했어. 아까 밑줄 쳤죠? 뭐가 일어나야 된다 했어요? 공시가 일어나야 된다 했어. 근데 여기서는 뭐 했어? 공시가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된다 했어. 틀렸죠? 세상 쉬운 문제였다니까요. 27번. 29번. 기억 디귿을 비교하자 했어요. 기억이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과 니은이 자동차 항공기고 디귿이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인데 그러니까 니은 디귿은 기억과 달리 무엇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선의 취득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자, 얘가 소유하고 있다 이제 이해됐어요? 얘의 권리보다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정답 나오죠? 몇 번이에요? 우리가 얘 원래 얘 권리가 50억짜리면 얘의 권리가 거래의 안정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니까 얘 권리를 좀 지켜주자. 맨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 마지막에 뭐랬어요? 소유자 권리를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도 인정을 하면 이해돼요? 맨 마지막 줄에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 권리를 경시하지 말자. 50억인데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 30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에요. 갑과 을이요. 다시 갑, 을 나와요. 갑이 끼고 있던 금반지. 갑이 끼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반지의 원래 점유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갑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한 거예요. 됐어요? 을에게 양도하기로 했어. 유효한 계약까지 했어요. 아직 공시는 안 했나 봐.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고 있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를 했다. 아직 무엇은 안 일어났어? 점유 이전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 됐어요? 점유 이전은 아직 안 일어났어.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밑줄 믿었고 충분히 주의했다. 이거 중요해. 충분히 주의를 했어. 을은 일주일이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해서 사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려고 알려주었죠. 적절하지 않은 거. 갑이 금반지의 소유자였으면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병은 소유권을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아직 물리적은 아니지만 내놔라는 무엇을 줄 수 있는 거? 청구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됐어요? 청구권을 가질 수 있죠.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는 않았지만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은 을로부터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여러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점유 계정.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인도로 공시되고요.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해서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 점유 계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다라고 했죠. 점유 계정이 뭐예요?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얘는 안 받았죠?
아직 안 받았어. 그럼 이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점유 개정 상태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아직 안 받았으니까 그렇게 치자라고 하는 게 점유 개정이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밑줄 치고 넘어갔죠? 어디 있어? 선의 취득. 밑줄. 다만 어디 있어요? 끝에서 두 번째 문단. 다만 간접점에 의한 인도방법주 점유 개정으로 선의 취득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얘는 선의 취득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지금 이 상태로는 못해요. 점유 개정 상태니까 정답 3번입니다. 다시 한번. 얘는 지금 점유 개정 상태라니까요. 왜냐면 아직 물건을 인도받지는 않고 물건을 인도받은 것처럼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점유권을 받은 것처럼만 취급을 한 상태를 뭐라고 한다 해서 아까 점유 개정이라고 했죠. 근데 점유 개정은 방금 전에 밑줄 쳤잖아. 선의 취득의 대상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야. 여기가 갑이 이렇게 되겠다. 이거 갑, 여기가 을, 여기가 병이잖아. 이해됐어요, 여러분? 빌려준 거 아니고 팔았다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계약을 했다. 근데 아직 물건은 얘한테 있잖아. 얘가 지금 점유 상태야. 근데 얘가 점유 개정을 했고, 그죠? 아직 안 받았으니까 이 점유 개정권을 얘한테 팔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점유 개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해됐어요? 이해돼? 근데 소유자가 있어버려. 따로. 얘가 그냥 점유만 하고 있었던 상태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무엇을 못한다? 선유 취득을 못한다. 선유 취득 못한다. 갑이 금반지의 소유자 아니었더라도 을은 반환 청구권 양도.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은 가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 앞에서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 반환 청구권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유 인도를 한 것으로 인정은 돼. 근데 점유 개정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의 소유라고 믿었던 양도인이 소유자가 확인하기 위해서 충분히 주의했다면 소유권은 취득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여기 충분히 주의했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3, 4, 5가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설명이 조금 달라요.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 양도. 여러분 을은 점유 개정 상태니까 안 돼요. 을이 지금 점유 개정 상태고 얘도 점유 개정 상태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을은 반환 청구권은 가질 수 있어요. 됐어요? 을은 반환 청구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 양도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환 청구권 양도를 했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어. 그러면 그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다. 이해되시죠? 얘한테 권위가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 전체 다를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3점짜리 문제예요.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선생님한테 따로 물어봐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갑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을이 점유 개정 상태였던 게 중요한 거야. 아예 받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받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을이 점유 개정 상태였던 게 중요한 거예요. 자, 32번부터 34번. 32, 33, 이거 다 읽어야 돼? 이씨. 보기 먼저 봅니다. 여러분, 이런 오전 소수 틀리면 어떡해. 장기 전에 까투리를 중심으로 남존여비와 여성의 재가 금지 같은 가부장적 사회를 장기를 중심으로 몰락 양반의 삶과 조선 후기의 향촌사회의 다양한 변화상을 형상화했습니다. 이 대목은 가족의 생계 문제를 걱정하는 몰락 양반의 출현과 향촌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신흥 부호 생활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흥 부호의 위세로 인해서 빚어지는 신흥 부호의 몰락 양반의 갈등, 그리고 신흥 부호로 둘러싼 몰락 양반 간의 불화. 됐습니까? 를 그리고 있대요.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33번이 장기와 딱부리가 서대주를 각각 방문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지문을 보시면 알 것 같고요. 1번 뭐야? 서술 방식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서술 방식 물어보는 문제는 어떤 식으로 좀 나온다고 했어요. 빨리 읽을게요. 시간 없어.
총알 하나 없으니 줄인 처자 어찌할 거 그래요. 장기가 걱정하는 거죠. 몰락양반의 모습이네요. 됐어요? 어떻든 서대주가 서대주는 여러분 G 부유했습니다. 얻어버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 부호겠죠. 협사촌을 찾아간다. 허위허위 이산저산 어정어정 걸어가며 음성상징어들 나타나죠. 아 이놈이 근데 큰지로 도적질하는 놈이니 무엇이라 부르냐. 지라에도 좋지 않고 서대주를 좋지 않으니 어떻게 불러야 되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반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죠 지금. 서동지라고 합니다. 12지가 이태기 아래 윤남청 다니며 관리하는 서동지 되기요. 했더니 어찌 찾으냐. 장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배다. 안에 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가 와서 문전에 어떤 객이 왔으되 미풍이 헌양하고 갓빛을 쓰고 옷간자 붙이고 여차어차 동지님을 뵈러.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몰락양반이란 뜻이에요. 외양 묘사죠. 서대주 동지라는 말 듣더니 대히 기뻐했어요. 외연으로 청했습니다. 장기를 맞이하고 이렇게 장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기 서동지라 하시오. 나는 양자촌에 사는 화충이라고 하고 세상에 부르기를 장기라고 혹은 꺽이라고 댁을 찾아 금일 만나니 구면처럼 반갑다. 무슨 말이야? 우리도 되게 본 것처럼 언제 본 것처럼 되게 반갑네. 자기 소개하고 있으면 자기 소개. 한 번도 배적에서 표현하셨어. 서재도 맹랑하다. 탄 거는 어루만지며 맹랑하게. 야 양반 앞에서 탄 거는 어루만지며. 종객 이름 높이 들었더니 나를 먼저 찾아 누지에 와주시니 황공감사오다. 장기가 서로 찾기에 선우가 있는 것은 아니니 아무거나 반갑다 못하여 진절이 나노라 하거늘 서대주가 웃으며 온갖 음식 대접했습니다. 왜? 자신한테 양반이 예의를 갖추고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장기 조롱아 버텨 장기 콧놀이로 서동지께서 청할 말이 있노라. 내 본시 넉넉하지 못해 오늘까지 먹지 못하다가 처음 청하는데 양미 2,000성만 빌려주면 내면에 가리 갚이겠다. 서대주가 속담에 우마 초분식하고 산저 갈분식이라 할 거는 우리 사이에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소와 말도 풀 나눠먹고 산돼지도 칡을 나눠먹는다. 그러니까 우리 나눠먹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쵸? 기분 좋아가지고. 장기 감사함을 칭하고 양재촌으로 돌아갑니다. 서대주가 노비지 명에서 창고 열고 2,000석 콩을 배로 옮겨서 양재촌에 보냈습니다. 각설 이야기를 바꿀 때 전통 그 고전소설에 나오는 말입니다. 동지촌에 딱뿔이란 새가 있어요. 주먹볕에 여러분 이거 한양짐새 외양묘사 나타났죠. 양지총 장기를 찾아가 우리 못 본 인사하고 하는 말. 자네 어찌하여 양식이 저리 풍족해 쌓여. 자네라 하죠. 반말에. 뭐 이게 서로예요. 장기가 얘기를 했더니 딱부리가 자네 마음 녹록지 않아 미천한 도종님 무엇이라 찾았는가. 장기가 나도 생각이 있으나 옛길에 교만한 자는 집이 망한다고 했고 남을 대접하면 내가 대접받는다고 했다. 종일 문답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했어요. 딱부리가 자네 일정 간사하네. 만일 입신양명이면 충신을 험담해서 귀양 보내고 조정을 농관하면 임금을 얻게 하리로다. 나는 그놈 찾아가서 서대주라고 도덕질한 말을 하면 그놈이 겁내서 만성 내어줄걸? 자네 제주를 몰랐더니 오늘이야 알리로다. 이렇게 여러분 약간 비콘 거예요. 그랬더니 딱부리가 웃으면서 나왔어. 서대주 찾으니 의있고. 시비가 네 집 찾으냐? 네 명색이 무엇이냐? 이 집이 아리로 원앙청 다니며 도적질하는 서대주 집이냐? 하거늘 쥐란 놈이 고를 내면서 서대주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어떤 놈이든지 잡아들여라 하니 수십 명 범 같은 쥐들이 명을 듣고 딱따구리를 에워싸고 결박하고 뺨치고 젖뺨치며 물어가니 딱따구리 애걸하면서 내 무슨 잘못이 있다 이리 하시오. 내 손주 노릇할 터이니. 여러분 나 손주 노릇할게. 웃기게 표현했죠. 웃기게 표현해서 여러분 갈등을 보여줍니다. 달아났다 하시오. 헌데 듣지 않고 잡아들 서대와 부를 끓이니 이놈 너는 어인놈인데 주인을 찾을 때 근본을 해하여 찾으니 그 중에 너 같은 놈은 만단을 내리로라 하면서 하여 매우 치라하니 딱불이 머리를 조아르고 애걸하면서 빌고 있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때 여러분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라고도 하죠. 황금만능주의가 있고요. 돈의 힘이 굉장히 강했으며 신흥 부인 계층과 양반 계층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외양묘사 나타나네요. 정답 1번이네요. 인물의 속성 나타나죠. 양반이랑 그죠? 양반의 몰골. 호감 X 송땅과 옛물 삽입했습니다. 삽입했어요. 내적 갈등의 X. 과거 현재 대비 X. 초월적 능력도 X. 공간적 배경묘사 X 전혀 없죠.
정답 나오죠? 1번인 거. 33번 장기와 딱부리가 서대주를 각각 방문한 상황에 대해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은 5번이고요. 서대주를 방문하는 목적은 장기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데 두었고 딱부리는 아니죠. 장기까진 맞아요. 장기까진 맞아. 근데 딱부리도 뭐야? 아, 너 왜 이렇게 곡식 많아? 그래? 너 방법이 잘못됐네. 나는 거기서 혼내고 받아올 거야.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석을 받아올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딱부리가 혼내려고 하는 정의로운 정의의 사자가 아닙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4번의 정답은 4번. 서대주 12지가 딱부리에게 골래는 장면에서 몰락 양반의 경제적 공분 없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여러분 장기가 찾아왔을 때도 그렇게 했어야죠. 이해되십니까? 장기가 왔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몰락 양반 업신여기는 모습은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5번부터 37번. 어우 잘한다. 38번부터 41번. 38 또 40 41 다 해야 돼. 아 너네 피부나 왜 이렇게 약해? 힘들어? 준용아 힘드니? 여기 다 맞았니 준용이? 준용이 잠깐 쉬고 있어. 다 맞았으면 쉬고 있어. 이거 기술 지문이에요. 기술 지문만 있으면 엄청 쉬운 거. 여러분 사회랑 인문 지문이 어려운 거지 기술 과학 지문은 쉬워요. 쉬워. 읽어보면 엄청 쉬운 것을 느낄 거예요. 한번 읽어보자. 38번에 밑줄 치고 넘어갈게요. GPS 기준이 되는 위치 달라진다. 됐어요? 여러분 이런 단어에 밑줄 치면 돼요. 비콘 서로 다른 색의 신호. 3번 비콘 단말기 구별. 됐어요 여러분 이런 단어. 4번 실내 GPS 신호. 위성 식별번호 위치 정보로 전송. 근데 뭐 비콘이 무엇인지만 하면 되겠죠. 5번 IMU 단말기가 초기 위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해서 단말기. 여러분 이거 IMU는 초기 위치. 됐어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에 밑줄 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은 다양한 위치 측정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지형지에서 위치를 측정하며 위치는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가 있는데 절대 위치는 위도, 경도 등으로 표시되고 상대 위치는 특정한 위치를 특정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실외에서는 주로 스마트폰 단말기에 내장된 GPS IMU 사용하는데 GPS는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이용해서 절대 위치 밑줄. GPS는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이용해서 절대 위치 측정. 또 계속 밑줄 위치 오차가 시간에 따라 누적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내나 터널 등에서 GPS 신호 받기 어렵다. IMU는 내장된 센서로 가속과 속도를 측정해서 위치 변화를 계산하고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위치를 구한다. GPS는 여러분 절대 위치를 됐습니까? IMU는 상대 위치. 단기간 움직임에 대해 측정 성능이 뛰어나지만 센서가 측정한 값의 밑줄 오차가 누적.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가 커진다. 자 그럼 38번에 X칠 신호가 몇 개 있습니다. GPS는 절대 위치이기 때문에 1번 아웃. 됐습니까? 4번도 아웃. GPS는 어디서 사용한다고 여러분? 어디에서? 실외에서. 됐어요? 4번도 아웃. 정답 5번이에요. 방금 전에 얘기했죠.
초기 위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계산해서 위치를 구한다. 됐습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38번 틀리신 분 반성해야 되겠죠? 됐어요? 38번의 정답 5번입니다. 한편 실내에서 위치 측정하는 가능해서 블루투스 기반으로 비콘은 실내에 고정 설치되어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기기이다까지 밑줄 치고요. 비콘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지만 동일한이에요. 서로 다른 틀렸죠? 38번에 2번 아웃. 됐어요? 비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벽과 같은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해져 단말기가 비콘 신호의 도달거리 내로 진입하면 단말기 안에 수신기가 이 신호를 인식하고 이 신호를 이용해서 2차원 평면에서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여러분 비콘이 보내는 거를 단말기가 어떻게 2차원 평면에서 위치를 측정하느냐의 방법들이에요. 됐어요? 이제부터 방법들이야. 첫 번째, 접근성 기법. 당연히 동그라미 1 하시거나 네모 1 하시거나 여러분 알아먹을 수 있는 방법을 치셨어야 돼요.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해당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 위치로 정합니다. 여러 비콘 신호를 수신했을 때는 자, 밑줄 신호가 가장 큰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 위치로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정확하진 않겠네요. 이 공간에 여기 비콘 있고 여기 비콘 있고 여기에 비콘 있다고 칠게요. 근데 단말기가 여기에 있다 쳐. 그럼 단말기 위치가 여기로 뜬다 이 말이에요. 비콘의 위치로.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어요? 이거 알아먹었죠? 3변 측량 기법이 41번이에요. 3개 이상의 비콘으로 수신된 신호 3개를 측정해서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를 환산하고요. 각 비콘을 중심으로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요. 이걸로 하는 원을 그린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먹었어요? 이 비콘을 기준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고. 그 교점을 단말기 현재 위치로 정합니다. 교점. 얘네가 3개 다 모여있는 자리가 없네. 내가 잘못 그렸어. 그러면 얘를 좀 작게 해서 여기에 여기에 있는 걸 생각한다. 됐어요? 교점. 밑줄 쳐야 돼요. 그러니까 교점을 단말기 현재 위치. 교점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경우에는 세 원에서 공통적으로 속한 영역의 중심점을 단말기의 위치 이거 알아야 되겠죠? 왜냐면 41번 이래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위치 지도기법. 측정 공간을 작은 구역들로 나누어서 구역마다 기준점 설정하고 그 주위에 비콘들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콘들을 송신해서 각 기준에 도달하는 신호의 세기를 측정하고 이 신호의 세기와 비콘들의 식별번호, 기준점 위치, 좌표를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위치의 지도로 기록해 놓고요. 이 작업을 모든 기준점을 수행하고 특정 위치에서 도달한 단말기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신호 세기를 측정한 뒤에 비콘 식별번호를 함께 서버로 전송. 서버는 수신된 신호 세기에 가장 가까운 신호 세기를 갖는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에 찾아 그 기준점 위치를 단말기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식별번호 나왔죠? 식별번호 뭐라고? 비콘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라니까. 단말기를 구별하는 게 아니고 비콘의 위치를. 이해됐어요 여러분? 됐어요? 그래서 38번에 4번도 아웃이에요. 그리고 3번도 아웃이에요. 단말기를 왜 구별하냐? 비콘이 뭔지를 구별한다니까요. 됐어요 여러분? 식별번호는 비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콘이 어디 비콘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38번에 3번도 아웃이라고. 이해되시죠? 방금 읽은 걸로. 자, 40번 기억에 대한 이해예요. 방금 전에 읽었잖아. 정답은 3번. 측정 신호 세기가 서버에 저장된 것과 가장 가까운 비콘의 위치 단말기의 위치가 된다. 아니죠. 방금 전에 뭐라 했어요? 세기가 수신된 세기와 가장 가까운 신호라니까요. 측정된 신호세기가 서버에 저장된 값과 가장 가까운 게 아니고 방금 전에 했죠. 신호세기가 가장 가까워. 수신된 신호세기가 가장 가까운
가까운 신호세기를 갖는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기준점 위치를 단말기에 알려주는 거예요. 서버에 저장된 것 말고요. 됐습니까 여러분? 서버에 저장된 거 말고요. 수신된 신호세기와 가장 가까운 세기를 갖는 거라니까요. 이해되시죠? 저장 안 돼 있는 거, 저장돼 있는 거 아니고. 그래서 4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41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방금 전에 여러분 40번 이해 안 되신 분 좀 진짜 쉽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비콘이 송신에서 기준점에 도달한 신호의 세기를 측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신호세기와 비콘의 식별번호 기준점 좌표를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위치로 지도로 기록해 놓고요. 기준점에서 모든 기준점에 수행하고 특정 위치에 도달한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신호 세기를 측정한 뒤에 비콘 식별번호와 함께 서버로 전송하면 수신된 신호세기와 가장 가까운 신호세기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되어 있는 거 말고 데이터베이스에.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됐어요? 40번에 41번 보기는 단말기가 3개의 비콘 신호를 받은 상태를 도식화한 거니까 아까 3번 3변 측량 기법일 거 아닙니까? 이거 쉬운 문제인데 왜 3번이냐? 적절하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콘 1이랑 비콘 2, 비콘 3 보이시나요? 여러분 비콘들은 모두 같은 세기를 보내요. 다시 비콘들은 모두 같은 세기를 보낸다고 아까 선생님이랑 밑줄 쳤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선생님 얘네들 왜 세기가 달라요? 왜 세기가 다를까 여러분? 장애물 같은 게 있나 보죠. 각 반지름의 신호세기로 환산한 비콘과 단말기 사이의 거리고요. 신호세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 Q의 위치가 있습니다. Q에. 자, 1번. 근접성 기법과 3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한 단말기 위치는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3변 측량법은 P예요, P. 보이십니까? 3변 측량법을 한 건 P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신호가 강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신호 세기를 이거 여러분 잘 봐봐요. 잘 봐. 여기 비콘 있고 여기 비콘 있고 여기 비콘 있다고 쳐. 됐어요? 여기는 조그만데 여기는 존나 크고 여기는 더 존나 크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말해야겠다. 거리가. 이거 거리예요, 거리. 비콘과 단말기의 거리예요. 이해됐어요? 비콘의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틀리신 분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비콘의 신호 세기가 클수록 거리는 다시 신호가 크면 거리가 가깝다는 거예요. 멀다는 거예요. 비콘이 보내요. 단말기한테. 단말기가 여기 있잖아. 비콘이 신호를 보내. 이해돼? 비콘이 신호를 보냈어. 똑같은 색이야. 근데 거리는 여기가 제일 짧게 나왔어. 여기가 제일 크게 나왔고. 이해됐어요? 그럼 세기는 어디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얘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색이랑 거리는 반비례해요. 아니 가까워야지 더 신호가 세게 느껴질 거 아니냐. 맞아 아니야. 그냥 이거 조심해. 이것 때문에 틀린 거야 너네. 거리가 짧으면 얘가 지금 비콘이 신호가 제일 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접성 기법이면 비콘 1의 위치가 단말기의 위치로 뜰 거고. 됐어요? 3변 측량 기법이면 P죠. 됐습니까? 세 점이 모이는 장면. 그래서 1번 아웃. 신호 세기를 약한 거는 비콘 3, 비콘 2, 비콘 1이네요. 정답은 2번도 아웃. 됐어요? 2번도 아웃이에요. 약한 것부터 하면 3, 2, 1이 돼야 돼요. 왜냐면 세기가 커질수록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3번 실제 단말기의 위치는 3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된 위치에 비해서 비콘 3에 더 가깝게 있겠군. 왜 그럴까? 비콘 3 앞에 뭐가 있니? 뭐가 있어? 장애물이 있어서 그래요. 장애물이 있으면 신호가 약해진다 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답은 3번. 4. Q의 위치에 있는 장애물이 제거된다고 하면 3단 기법으로는 당연히
당연히 비콘 3이 세기가 세질 테니까 이해되시죠? 세기가 세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방향으로 옮겨져야 돼요, 여러분? 비콘 3방향으로 옮겨져야죠. P 방향이 아니고. 이해됐어요? 이해되시죠? 자, 단말기에서 측정되는 비콘 2의 세기가 만약에 이 세기만 약해져요. 그러면 비콘 1 방향으로 P가 이동을 해야죠. 왜냐면 세기가 약해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세기가 약해진다는 건 얘가 더 커진다는 소리예요. 뭔 말인지 알아먹었죠? 세기가 약해진다는 건 얘가 더 커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비콘 1 방향 쪽으로 P가 이동을 하겠죠. 그림 동그라미 그려보면 뻔하게 다 나와. 그냥 동그라미 그려보면. 되셨어요, 여러분? 되셨죠? 여러분,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사실 이건 존나 쉬운 문제였다니까요. 이것만 알면, 아, 거리가 멀면 세기가 약하구나, 거리가 가까우면 세기가 강한 거구나 라는 것만 인식을 했으면 여러분 어렵지 않게 사실 1번의 정답이 나올 겁니다. 마지막 42에서 45번 43 몇 분에 끝나니? 35분에 끝나요? 아직 괜찮다. 43번 문맥상 의미를 구할 때 기억 밈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 보시면요, 여러분. 앞에 이 조그만한 글씨를 읽으셨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니. 아니, 이거 당신 정말 이런 식으로 날 바보 취급할 나설 때야. 당신 눈에는 정말로 내가 그렇게 얼렁뚱한 되지 않는 소리로 넘어갈 사람같이 보인 모양이지. 뭐가 어째? 내일 하지 않게 된 것이 내 탓이 아니고 당신의 그 알량한 양심 때문이라고? 내가 그래 그 알량한 당신의 양심에 돌려리라도 서야 한다는 거야? 뭐야? 어버치나 매치나 그게 그놈 아들놈 같은 소리를 가지고 정 4개의 말재간을 한번 부려보고 싶어서 그래? 너 나랑 말싸움 할 거야? 너 나랑 말싸움 하려고 그래? 너 되지도 않는 말 씹으릴 거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1번은 적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문호 씨는 이제 스스로 분을 참을 수 없게 된 것 같았다. 뻘건 얼굴에 튀어나올 듯 두 눈알을 불알려대면서 장갑을 몰아준 한쪽을 피스톤처럼 마구 지욱의 턱 앞으로 내돌려대고 있었다. 지욱은 그만 기가 확 죽고 말았다. 무슨 말을 해도 목이 말라 소리가 되어 나오지 않았다. 말기도 못 알아보는. 이거 피문호고요, 여러분. 그래서 2번과 3번 적절합니다. 3번 디귿이 방금 전에 디귿이었고요. 니 말기도 못 알아보는 바보 멍청이란 거에 나 바보 멍청이라고 해, 이 새끼야? 피문호의 분노니까 여러분 1, 2, 3번이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현수 씨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하지만 피문호 씨는 그 정도로 분통이 풀릴 수가 없는 거야. 어디 선생? 말씀 좀 해봐. 말 좀 해봐. 여기서 말 뭐야? 내가 잘못 이해한 거야? 너 왜 풀어봐, 새끼야? 이런 의미예요. 됐어요? 4번까지 적절해요. 어째서 내 일을 하지 않게 됐냐? 내 일을 하기가 싫어졌느냐? 그 이유를 좀 더 솔직하게 말해달라 이거야. 이 무식한 놈도 좀 더 분명하게 알아듣고 납득이 가게끔 말이야. 알아들어? 그래도 못하겠으면 내가 좀 더 똑똑하게 말을 해줄까?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좀 더 똑똑히 말해줄까?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겠으면 이거 무슨 말일까요? 네가 왜 글을 못 쓰는지 내가 한번 설명해볼까? 이런 뜻이에요. 네가 내 글을 왜 못 쓰는지 내가 한번 설명해볼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고장난 시계나 라디오 고칩시다. 채권 삽니다. 부서진 우산이나 빈병 삽니다.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쓰십시다. 네가 내 글을 못 쓰겠다는 거 이것 때문이죠. 라는 뜻이에요. A는 조롱하고 있는 거야. 너 이 새끼 어차피 고장난 시계 수리하는 사람들처럼 너한테 자서전 쓰는 거 어차피 돈벌이잖아.
그냥 시키는 대로 써 이 새끼야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돼? 그래서 43번의 정답은 5번. 피문호가 자신에 대한 의심을 풀 것을 독촉하고 아닙니다. 내 오해 좀 계속 풀어봐 이런 얘기하지 않고요. 네가 지금 내 글 못 쓰는 이유 내가 설명해줘 이 개새끼야 이런 표현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아직 닫지 마. 점수 물어봐야 돼.